안녕하세요. YMTV의 화이트래빗입니다. 오늘은 과학으로 하는 마음공부 이번 시리즈 중 마지막 4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양자역학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쉽고 재밌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는 이미지는 양자역학의 이중 슬릿 실험인데요. 전자들을 쏘는 전자총과 세로로 난 구멍이 2개인 판, 그리고 그 너머에 전자를 맞으면 색이 변하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전자를 쏘았을 때 전자가 만약 탁구공과 같은 입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슬릿이 뚫려 있는 부분에만 2줄의 무늬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전자를 쏘았는데 파동과 같은 간섭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전자들의 입자가 아니라 파동처럼 간섭을 일으키며 여러 줄의 무늬를 만든 거죠. 간섭 무늬는 바닷물에서 파도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파동에서만 생기는 현상입니다. 전자가 입자가 아니라 파도처럼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놀란 과학자들은 이번에는 전자를 딱 한 개만 쏘아보기로 합니다. 전자가 입자라면 2개의 슬릿 중 하나만 통과하거나 벽에 부딪히면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전자를 단 한 개만 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간섭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전자가 파동처럼 움직인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대체 전자가 어떤 구멍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관측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전자들이 마치 그것을 눈치챈 것처럼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입자처럼 행동하면서 2개의 구멍 중 1개의 구멍만 통과한 거죠. 달라진 것은 과학자들이 관측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우리가 발사된 전자를 관측하지 않는다면 1개의 전자가 2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면서 파동처럼 행동하고 관측을 하면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전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현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슈레딩거는 1935년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시험을 고안합니다. 진짜로 고양이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은 아니고요.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보이기 위한 가상 실험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실험이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에 의하면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 또는 죽어있는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 의하면 밀폐된 상자 안의 고양이는 상자를 여는 측정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는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는 두 상태가 동시에 중첩된 기묘한 양자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어떤 실험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자 안에 고양이를 한 마리 넣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물질을 함께 넣습니다. 이 방사능 물질은 1시간 후에 붕괴할 확률이 50%, 붕괴되지 않을 확률도 50%입니다. 그리고 이 방사능을 감지할 수 있는 개수기를 상자에 설치하고 이 개수기 끝에다가 망치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개수기가 상자 안의 방사능 물질을 감지하면 망치가 움직이고 개수기가 방사능 물질을 감지하지 않는다면 망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치 끝에 독극물을 놓습니다. 이렇게 장치를 만든 후에 만약에 1시간 후에 방사능 물질이 붕괴하면 자동적으로 개수기가 작동하고 이 개수기가 작동하면 망치가 움직이고 독극물 병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독극물 병이 깨지는 순간 상자 속의 고양이는 죽게 됩니다. 자, 실험을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났다면 상자 속의 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양이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상자 속을 들여다보기 전까지 방사능 물질은 붕괴하지 않은 상태와 붕괴한 상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즉 중첩을 이룹니다. 이 때문에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시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는 거죠. 다시 요약하면 상자 속의 고양이는
확률적으로 중첩되어 있다가 상자를 열어서 관측하는 순간 중첩 상태가 붕괴돼서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한 가지 상태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자를 영원히 열지 않는다고 하면 고양이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영원히 결정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혼란스러웠던 당시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은 원자보다 작은 미시 세계에서만 일어난다라고 대략 합의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자와 같은 아주 작은 미시 세계에서만 가능한 걸까요? 지금 보시는 이 분자는 플로렌이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고분자 물질로 모두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99년 오스트리아의 과학자 안톤 차일링거는 이 플로렌이라는 거대 분자로 이중 슬릿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거대 분자도 파동성을 보인 것이죠. 즉 실험에서 여러 개의 줄무늬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관측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말이죠. 아주 최근으로 오면 2019년 미국과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들이 드디어 수백 개의 원자가 결합된 거대한 물질인 생체 분자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체 분자들도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포함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측이란 건 뭘까요? 우리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여기서 관측이란 말은 관측 대상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과도 상호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플로렌 실험에서 분자가 날아가는 중에 공기 분자와 부딪히면 플로렌과 부딪힌 공기 분자는 플로렌이 어떤 슬릿을 지나는지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관측을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관측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공에서 실험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즉 이 말은 관측의 주체가 인간이나 지능을 가진 어떤 존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플로렌이 공기 분자와 부딪혀서 어느 슬릿을 지났는지 우주가 원리적으로 알 수 있으면 관측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측을 물리학자들은 결 어긋남이라 부르는데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뜻하는 말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상호작용에 의해 관측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고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중첩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첩 상태란 관측이 되지 않아서 위치나 상태가 정해지지 않은 모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관측하는 순간 파동 함수가 붕괴돼서 관측 대상은 입자의 상태를 띠고 드디어 한 지점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질뿐 아니라 시공간도 해당됩니다. 시공간도 파동처럼 흔들리며 다양한 형태로 중첩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훨씬 더 큰 물체라고 하더라도 완전 진공 상태에서 다른 물체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움직인다면 모든 물체는 관측되기 전까지 파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자역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아인슈타인은 그러면 저 하늘의 달도 관측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관측을 해야만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죠. 이에 양자역학의 거장인 닐스 보어는 측정을 안 했다면 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측정 전의 달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에 있고 측정하는 순간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세상은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어떠한 물리법칙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은 사실 현상에 가깝고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스템은 존재하죠. 우리가 속한 이 은하를 포함해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1700억 개 이상의 은하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우주 이전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를 포함해 모든 것이 생겨나고 존재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거대한 행성을 움직이는 것까지 모두 우주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전 우주 전체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엄청난 규모의 전 우주는 그 시스템 또는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질서를 우리는 공적 영지, 진공묘유, 전지전능한 하느님, 참나, 본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주에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호작용, 즉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우주는 사물이 아닌 사건의 집합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도 고정된 실체인 사물이 아니라 사건의 총체라고 하죠. 산 위에 걸린 구름처럼 음식, 정보, 빛, 언어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복잡한 프로세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관측하는 순간 상태가 드러난 것이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라는 물질은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며 중첩 상태에 있고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자적인 실제성도 없는 몸에게 우리는 나라는 이름표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체의 나, 자아는 실체가 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도 좌뇌의 작용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개체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뇌의 작용이었죠. 몸도 자아도 독자적인 실체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자물리학을 통해서 우리 몸을 포함한 물질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실체성과 존재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즉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라는 것도 독자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좌뇌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몸이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이 실제한다는 관점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경험과 그 기억 때문이죠. 하늘이 매일 우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지만 우리는 평평하다고 느끼죠. 불완전한 감각과 그것의 축적으로 생겨난 경험에 의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를로 로벨리는 이것은 기억과 예측으로 만들어진 뇌를 가진 인간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작은 전자에서부터 뇌, 그리고 우주까지 돌아봤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죠. 우리는 과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에 내가 사는 집, 가족, 직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적 사실들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관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영상 중에 마음 공부는 사실 당신의 이것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도 나의 관점, 즉 세상을 보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마음 공부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몸과 생각, 감정이 독자적 실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나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에고 또한 본래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나의 현상이지만 그 개체의 몸과 생각, 감정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니까 괴로움을 낳게 되었습니다. 삶이 고달프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괴로움을 낳은 관점을 바꾸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지로 30년 살아온 청년이 자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의 관점이 바로 바뀔까요? 거지로 살아오면서 세상과 작용하는 중에 쌓인 경험과 그것으로 인한 관점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자로 사는 삶을 충분히 오랫동안 살면 그의 관점이 변화하게 되겠죠. 우리도 개체가 아니라 참나로서 충분히 오랫동안 살면 그 관점이 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나로 충분히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요? 앤드류 뉴버그 박사의 스펙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명상이나 기도 등을 통해서 개체로서의 나가 아닌 전체로서의 나,
즉 본래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것도 알았죠. 이러한 경험은 나의 관점을 바꾸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전체로서의 나를 체험한 것이지 깨달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실제 무엇이었고 어떻게 얻으셨을까라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선정의 가장 높은 단계까지 가시고 나서도 이번에 배운 과학적 용어로 하면 수입로 차단의 최고조에 이르셨어도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에 들어가면 초월의 상태가 되지만 다시 눈을 뜨면 괴로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셨을 때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명상에서 우리는 전체로서의 나를 자꾸 경험하면서 나의 관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도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그것을 하는 방법이 내려놓음과 내맡김입니다. 에고를 부인하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에고를 붙잡고 있으면 에고는 개체의 나는 더욱 강화됩니다. 하지만 에고를 침묵시킬 때 나의 본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전체로서의 나가 드러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참나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연습을 할 때 어느 순간 나의 정체성이 변하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에고에서 참나로 변하는 것, 개체에서 전체로 바뀌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고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길입니다.